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동 역사 세계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프랑스 혁명 저번 주에 배웠어요. 와우. 프랑스 혁명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서 3부의 소집, 그 이후에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그리고 총재정부, 나폴레옹, 그리고 통령정부, 재정까지. 엄청나죠? 근데 그 흐름이 시험에 꼭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흐름이 한 번 더 반복될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 흐름이 반복될까요? 역사는 이렇게 정반합,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아마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나폴레옹이 몰락했어요. 우리 전 시간에 그 나폴레옹의 몰락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이 빈 체제라고 하는 오스트라 빈, 이 도시 이름이잖아요. 오스트라 빈, 여기서 빈 회의가 1814년에 열리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 몰락 이후 유럽의 질서 회복을 위해 개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층 민중들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왕의 목을 잘랐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그 전쟁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국민공회 만들어지고 어떤 그 굉장히 공포 정치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왕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이렇게 왕이 목이 잘리고 이게 뭐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딱 무너지고 나서 그 왕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옛날이요. 네, 맞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빈회의, 빈체제의 핵심이에요. 1879년 프랑스 혁명의 시작, 그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다시 복고, 다시 복귀하자는 거예요. 바로 이거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스트리아의 제상, 바로 메테르니히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더라. 자,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빈체제, 빈회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제로의 복귀다.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는요, 그렇게 역사의 어떤 그 수레바퀴,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것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때 잠깐은 가능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여러분 그런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어쨌건 빈체제가 확립되었고 이 빈체제는 바로 구체제의 복귀를 열망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빈체제, 유럽 각국의 영토 지배권을 혁명 이전,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합의해서요, 각국의 왕정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각국의 왕정이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뭔가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결합적인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성동맹, 이게 요걸 이제 주도했던 나폴레옹이 쳐들어선 어떤 나라예요? 러시아죠, 러시아. 그죠? 그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 나라들이 신성동맹을 결성하고요. 그리고 영국이 또 포함돼 가지고 사국동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약속 지키지만 우리 약속 어기면 안 돼. 우리는 동맹국가야.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이거 꼭 빈체제 지키자. 라고 이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을 체결하면서 어쨌건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막 싹-탁다 그랬잖아요. 이걸 막 누르는 거야. 이것도 눌러요. 왜냐면 체제, 시스템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뭐 인권선언, 뭐 인간의 존엄,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사람들 회자가 됐단 말이야. 이것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시스템은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맛을 한번 봤는데, 자유의 맛을 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어쨌건 꾹꾹 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요. 이런 어떤 그 비인 체제의 어떤 꾹꾹 누르는 것들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 저항이 바로 7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어요. 이 국민의회부터 출발해가지고 나폴레옹의 제정까지 이게 프랑스 혁명의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인 체제가 성립된 거야. 비인 체제. 예, 비인 체제가 성립된 거야. 다시 이 비인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요 예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비인 체제가 성립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고요. 그 반발이 뭐였냐면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있습니다.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7월 혁명과 2월 혁명은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자, 비인 체제에 따라 다시 왕조 체제가 온 거예요. 브르몽 왕조의 샤를 10세 다시 왕이 시작한 거야. 여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입헌군주정, 그 다음에 공화정, 그 다음에 제정 뭐 이런 형태로 왔는데 다시 왕정으로 복귀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비인 체제의 핵심이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 샤를 10세는요. 바로 샤를 10세. 뭔가 좀 이렇게 발음이 좀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 네, 어쨌든 이 샤를 10세는요. 바로 의회를 탄압하고요. 선거권을 제한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그 선거권을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이걸 다시 다 회수하는 거예요. 다시 회수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샤를 10세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러면서 일어난 게 바로 7월 혁명입니다. 자, 전개 및 결과 샤를 10세가 결국은 축출이 됩니다.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거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학교에서 두발 자유를 잠깐 줬어. 근데 교장님이 바뀌셨어. 두발 자유 이제 안 돼. 이렇게 딱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발 자유의 어떤 그 맛을 느꼈기 때문에 교장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두발 자유를 못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일기에서 어떤 그 자유의 어떤 맛을 느꼈기 때문에 이 빈 체제에 의해서 이 샤를 10세 체제가 아무리 탄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해가지고요. 샤를 10세 축출하고 입헌 군주제를 확립하면서 7월 왕정 체제로 지금 가고 있더라라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영향은요, 이 벨기에가, 이게 이제 주변국들도 확산되는 거야. 비인 체제 때문에 지금 공포 분위기였는데, 뭐야, 프랑스에서 다시 혁명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도 하자! 라고 하면서 드디어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 7월 혁명이 주변 국가에 미친 영향, 바로 네덜란드로부터의 벨기에의 독립, 요거 시험에 나와요. 7월 혁명 딱 준 다음에 7월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은 요거 한 다음에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 이게 나오거든요. 요거 꼭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완전 중요합니다. 7월 혁명,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 주변국에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완전 중요한 겁니다. 7월 혁명이었습니다. 깃발을 들고 말이죠. 쫙 나오는 그 모습. 이 7월 혁명과 또 관련된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잘 나오는데 그 드라크루아의 그 자유의 여신, 여신이 그냥 깃발을 쫙 흔들며 가는 모습들. 이것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요거 딱 그림 나오면 요건 바로 7월 혁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드라크루아의 그 자유의 여신, 반드시 이 7월 혁명과 관련되는 거 반드시 기억하기.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드라크루아의 그 자유의 여신 딱 나오고 나서 다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어떤 그 사건 또는 혁명이 영향으로 오른 것은 뭐 벨기에가 네덜란드 독립하였다, 이런 것들을 답으로 고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입헌 군주정, 그리고 제한 선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됐죠? 자, 다음 여러분들 2월 혁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혁명. 자, 2월 혁명은요, 바로 이 7월 왕정이 재산 정도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했다. 이게 여러분들 노동자들한테는 또 불만인 거예요. 왜?
왜 제한 선거야? 왜 나도 분명히 혁명에 참여했는데 왜 나는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거야? 나에게도 선거권 줘. 라고 끌고 일하는 거예요. 자, 이 전임의 결과 보시면요. 중산 등 노동자의 선거권 확대 요구 결국은 왕정이 폐지가 되고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21세 이상 남자의 보통선거가 실현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이 한 번 전개가 되었고 나폴레옹으로 끝났는데 그 모습이 한 번 더 비슷하게 전개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보세요. 앞에서 입법의회 그리고 국민공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입법의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이 7월 혁명과 비슷하죠. 이 국민공회가 또 2월 혁명 비슷. 국민공회도 여러분들 그렇죠. 공화정이 수립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권도 확대가 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월 혁명에서도 그 공화정과 선거권 확대가 보여지고 있더라. 보통 선거가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완전 중요해요. 앞에 있었던 이 입법의회가 7월 혁명과 상당히 유사하고 앞에 있었던 국민공회가 2월 혁명과 상당히 유사하더라.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2월 혁명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민주주의 역사는 여러분 바로 선거권 확대의 역사예요. 맨 처음에는 왕과 귀족들만이 선거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이죠. 7월 혁명에서. 더 확산돼서 이제는 21세 남자라면 다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더 확산되면 여성들에게도 또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민주주의 역사는 바로 선거권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선거를 하시겠지만 그 선거 투표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지구인들의 그 민주주의를 위한 갈망이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흘린 피가 묻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투표용지는 전해질 겁니다. 자, 2월 혁명의 영향입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 자, 지금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벌어졌죠.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3월 혁명이 벌어져요. 723이야. 오케이? 723. 72는 프랑스고요. 3은 오스트리아예요. 723. 잊지 마. 723. 자,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이 반발하면 드디어 그 빈 체제가 붕괴하게 되죠. 메테르니히가 추방되었고 독일,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이 드디어 전개가 됩니다. 아하, 이 빈 체제를 이끌었던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가 결국은 추방되었네요. 빈 체제가 붕괴되었네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의 그 2월 혁명의 영향으로 바로 이 3월 혁명,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은 빈 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프랑스 2월 혁명의 결과, 아까 7월 혁명의 결과는 바로 벨기에가 네덜란드 독립되었다는 거였잖아요. 2월 혁명의 결과는 바로 3월 혁명, 3월 혁명 그리고 바로 이 빈 체제의 붕괴, 빈 체제의 붕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월 혁명이 바로 이 빈 체제 붕괴거든요. 네, 요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죠?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주변국들의 이런 어떤 그 자유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영국을 한번 볼게요. 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자, 영국은요, 점진적 개혁을 통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17세기. 이미 지금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이게 혁명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이미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점진적으로 지금 17세기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민주주의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가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여러분 기억나요? 심사법이라고. 네, 심사법. 이 심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꾸 이게 왕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이 국교회를 무시하고 카톨릭 교도 막 카톨릭 교를 막 이렇게 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안 돼. 심사할게. 우리가 심사할 거야. 의회에서 우리가 심사할 거야. 심사해가지고 바로 카톨릭 교도를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폐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공장법, 네, 어린이와 여성의 노동 시간을 좀 제한하는 그런 공장법이 제정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대선 때 나왔던 그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뭐 주 5일 근무제에서 뭐 주 3일 근무제 뭐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는 그런 뉴스들도 막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때 처음 만들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쭉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여성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죠. 왜냐면 프랑스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17세기에 있었던 그 민주주의 어떤 그런 발전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혁명과 명의혁명, 예, 권리 처음부터 출발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결국 정치가 안정되었고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 너무나도 인권 착취, 어떤 자본의 탐욕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한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공장법들이 또 제정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차트를 딱 들고, 예, 차트 있죠, 차트. 딱 들고 이제 시위하는 거예요. 차티스트 운동. 도시 중산층에게 선거권이 확대,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 요구. 왜 똑같아요? 여러분들 프랑스 2월 혁명 기억나시죠? 프랑스 2월 혁명이 어떤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국에서 지금 바로 인민연장, 노동자들도 선거권 달라 라고 하면서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노동자 계층의 선거권이 이제 드디어 확대가 될 겁니다. 어쨌건 바로 이런 영국 역시 그 선거권의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선거권, 그 투표용지 한 장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전 지구적인 그런 결과물이 바로 이 선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에 오면요.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었고요. 예, 공물법, 항해법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이 공물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영국 국내에 있는 지주들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게 쌀값이 폭락하면 지주가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쌀값이 어느 정도까지 예, 딱 제한선을 두는 거예요. 제한선을 두고 그 가격 이제 폭락될 때, 예, 그 이전까지는 가격이 그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딱 유지하는 그 선을 벗어날 때까지는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무역이죠. 예. 가격을 딱 어느 특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지주들이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딱 그 가격 라인 딱 정해놓고, 예, 그 라인 넘어가기 전까지는 외국의 그 곡물들을 이렇게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곡물법이에요. 예, 이건 철저히 그 지주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였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폐지. 자유무역을 하라는 거예요. 자유무역. 이건 일종의 보호무역이잖아요. 이거 말고 자유무역. 그리고 항해법.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 혁명. 예, 크로멜. 예, 그 당시에 시행되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국이 네덜란드의 어떤 경쟁 속에서 영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네덜란드가 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항해법이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건 거잖아요. 모든 배는 다 영국 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운전하는 사람도 영국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주의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항해법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폐지. 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호무역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유무역.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쭉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치 면에서도 경제 면에서도 어떤 그 제한을 두는 것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선거권의 확대, 경제에서는 자유무역의 도입,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영국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탈리아 볼게요.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2월 혁명 이후 바로 샤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전개됩니다. 여기 지금 통일운동이 전개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월 혁명의 영향이에요. 제가 2월 혁명의 영향 완전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2월 혁명의 결과
오스트리아의 3월혁명이 벌어지면서 바로 오스트리아 비인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또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바로 이 통일운동. 통일운동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통일운동. 이탈리아에서는 통일운동,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혁명. 예, 각 주변국들이 미친 영향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 사르디니아의 그 재상이 사dob을 육성하고 군대를 육성하면서 오스트리아와의 통일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를 통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바로 카보우르라는 인물이에요. 이 카보우르라는 인물이 보세요. 예, 계속 이 재상인데 재상이 이탈리아 중부와 길쭉하잖아.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신발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길쭉하잖아. 이탈리아의 북부와 이탈리아 중부를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예, 카보우르라는 사람이. 자, 그리고 가리발디 군대를 조직하여 이탈리아 남부 지역인 시칠리아 나폴리아 왕국을 점령해요. 그리고 사르디니아 왕에게 점령 지역을 바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돼요. 자, 보세요. 아까 카보우르 같은 경우는 북부와 중부를 지금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저 가리발디가 바로 이 나폴리 왕국하고 이 시칠리아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걸 준 거야. 그러면서 통합이 된 거야. 이러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이 된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북부와 중부는 카보우르, 그리고 이 남부 시칠리아는 바로 이 가리발디. 카가. 네. 앞에 이 카시하고 뒤에 가시하고 카가. 네. 카가가 지금 이렇게 이탈리아 왕국을 수립을 지금 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멀리 본다면 바로 이제 프랑스 2월 혁명에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교황령 통합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여튼 이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딱 기준점 잡으시고요. 7월 혁명의 주변국에 미친 영향, 벨기에가 네덜란드 독립됐을 때 7월 혁명이야. 그리고 2월 혁명, 프랑스의 2월 혁명은 바로 그 옆에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 이렇게 비인치를 붕괴시켰어.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통일운동을 또 점화시키는 그런 영향도 미쳤어. 결국 이탈리아는 카보우르와 가리발디가 손을 잡고 결국 이탈리아 왕국을 성립했어 라고 하는 거.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7월 혁명이 주변국에 미친 영향, 2월 혁명이 주변국에 미친 영향 반드시 기억하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 독일 한번 볼게요. 독일. 자, 독일은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자,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막 여기 흩어져 있었거든. 소국으로 이렇게 막 흩어져 있었거든. 근데 그 나라들끼리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세 동맹. 우리끼리는 관세 맺지 말자야. 자유무역하자. 우리끼리 아니라 자유무역하자라고 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니까 되게 좋아. 야, 이거 우리 하나가 될래? 라고 하면서 바로 이 관세 동맹이 바로 독일 내 여러 국가 간 관세를 없애면서 서로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바로 독일의 통일을 위한 경제 기반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관세 동맹 했더니 되게 좋은 것 같아. 야, 우리 하나가 될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그런 독일의 통일운동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 아까 이탈리아는 여러분은 카보우르하고 가리발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가. 이게 이탈리아. 그죠? 카보우르와 가리발디.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프로이센의 수상이었죠. 바로 이 사람. 바로 비스마르크. 이 무력, 철혈 정책이죠. 무장해서 우리 힘을 키워야 돼. 라고 주장했던 바로 비스마르크.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북독일 연방을 수립하고 프랑스와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바로 독일을 통일시켰던 인물. 그러네요. 이탈리아 통일왕국 나오죠. 또 이 독일 통일왕국 나오죠. 야, 정말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의식들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야. 그런 의식도 불러일으켰죠. 이게 자유주의.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바로 민족주의.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통일 그리고 독일의 통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문예 사조를 한번 볼게요. 19세기 초반입니다. 계몽사상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이성주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굉장히 좀 이성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이성적인 남자와 감성적인 남자가 있잖아요. 이성적인 남자 좋죠. 똑똑하고 뭔가 확실히 해결을 해주니까.
그런데 또 끌리는 건 또 감성적인 남자들이 또 끌릴 수 있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성적인 여자가 있고 또 감성적인 여자가 있는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막 연애를 하는데 예쁜 달이 떴어요. 아, 저 노란 달 자기랑 닮았다. 예쁘다. 막 이렇게 감성적인 거죠. 그럼 이 여성은 저건 상현달인데 뭐 하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이성과 감성.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몽사상, 즉 이성주의에 입각한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이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성 대신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바로 낭만주의. 자, 여러분들 19세기는요. 바로 이 낭만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우리 어떤 민족의 어떤 감정, 이게 어떤 인간 개인의 감정이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감정, 우리는 하나야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 독일의 통일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들을 막 건드린다는 것이죠. 낭만주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이 바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 민족주의의 그 감정이 들어오면서 민족주의의 낭만주의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요. 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바로 사실주의.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등장을 하고 있지요. 문학에는 톨스토이, 디킨스,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요. 미술에는 모네, 르누아르 등 화가의 주관적 인상을 표현한 인상파들이 유행하고 있다. 이게 19세기 후반의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때 산업혁명의 어떤 그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인간을 어떤 그 부품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이때 여러분 사회주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거든요.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회 모순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주의고 이게 리얼리즘이지.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 사회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리학에서는요, 뭐 과학기술 엄청나게 발달하죠. 렌트겐의 X선, 퀴리 부인의 뭐 부부의 라듐, 그다음에 생물학에서 다윈 종의 기원에서 적자 생존의 진화론, 이 진화론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죠? 이런 어떤 동식물 간의 어떤 진화론이 이제 사회에도 또 적용되면서 사회 진화론까지 연결되면서 제국주의 세력들이 식민지를 탐하는 어떤 그 합리화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이론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과학과 인간관계에 적용되어 사회 진화론이 탄생되었고요. 멘델의 유전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기술에서는요. 에디슨이 전구가 발명되었고요. 그리고 벨의 유선 전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실생활의 모습들이 지금 다 이때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 2기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2기 프랑스 혁명이 주변 국가에 미쳤던 영향들이 엄청납니다. 그죠? 자, 그런 프랑스 혁명, 이 유럽 사회에 어떤 그 큰 영향을 미쳤던 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 토대를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주변국들에게 7월 혁명에 어떤 영향, 2월 혁명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를 잘 정리해서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별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프랑스와 그 주변국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저쪽 아메리카, 미국 쪽으로 한번 돌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한번 확인하시죠.